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이제 진모 마지막이죠. 네, 다음 주 10월 모의고사기도 해서 사실 많이들 안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후반도 많이 왔었는데 저녁반도 많이 오셨네요. 어, 일단은 그 나눠드린 강의 계획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저녁반은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오늘도 시험 치셨죠?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칠 거고요. 강의는 8시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무사히 집에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례형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형 안 듣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보니까 오후반은 그래도 거의 다 들으시던데 어쨌든 10시 40분까지는 무조건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은 뭐 강의 구성은 보시면 되고 사례형 강의는 제가 오늘 그 기출쟁점 정리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저희 내일부터도 계속 쓸 거니까 이제 매일매일 들고 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 기출쟁점 정리표를 보면서 그냥 관련되는 좀 쟁점들이랑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기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엑스 핸드북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기출쟁점 정리표도 핸드북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의는 핸드북을 따로 보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핸드북을 기준으로 기출쟁점 정리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이 기출쟁점 정리표를 보시면서 내가 아직 이런 쟁점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시는 것들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북 강의는 어차피 파이널 때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기존에 공지가 나갔던 것처럼 법원 헌법재판소 부분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내일은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 풀 거고 그 다음 날부터 기본권 강론하고 마지막 날 통시구조론하고 마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진도는 누적적입니다. 첨삭은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제가 들고 가서 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제 첨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첨삭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뭐 책임지고 잘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첨삭에 문제가 없게 제가 책임지고 갈 거니까 문제 푸시고 첨삭 받으시고 제가 한번 검토하긴 할 건데 혹시 좀 이제 받으신 거에 대해서 의문이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그런 것들 바로바로 피드백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오늘 다 받으셨나요? 이 사례형 답안과 함께 실전 답안 분량 해설을 같이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실전 답안 분량 해설집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공부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전 답안 분량으로 보시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배점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어야 이게 10점짜리 문제로 나오면 압축해서 쓰고 큰 문제로 나오면 길게서 쓰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형태이긴 한데 사실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에 어떤 식으로 좀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실전 답안 분량으로 제가 해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압축 답안이나 키워드 답안은 따로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실전 답안 분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답안에 썼어야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실전 답안 분량을 써보니까 이 배점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네가 풀어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 답안을 써봤으니까 그에 맞게 항상 답안을 쓰시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형은 이제 최신 판례와 그다음에 좀 중요한 지문들 그리고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신 판례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최신 판례 강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판례가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표는 다 보셨죠? 진도표는 오늘은 헌법재판소 부분 나갈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도 쭉쭉 나갈 건데 진도는 계속 누적적이에요. 그래서 좀 앞에 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 부분은 첫날 하는 이유가 이제 첫날 봐놔야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첫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6일 동안 여러분들이 헌법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헌법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 쟁점 정리표 한번 보실까요?
강의는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이 쟁점 정리표를 보고 그리고 사례형 문제를 풀 거고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1시간 정도 선택형 하고 마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쟁점 정리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어려웠죠? 문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가 사실 뭐 글자도 좀 많고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첫날 시험은 좀 65분 정도 사례형 문제 푸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오늘이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60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일부터 푸는 문제들도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글자 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변호사 시험보다. 사실 이렇게 글자 수를 많이 주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좀 압축적으로 답안을 좀 써내는 연습들을 제가 좀 시키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게 실제 변호사 시험과 달리 진도별로 치는 거잖아요. 실제 변시는 전범위를 치기 때문에 사실 글자 수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분들 뇌에 확립되어 있는 그런 법리들을 끄집어내느라고 고생하시겠지만 진모는 제한된 범위를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누적적으로 하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다소 글자가 많아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기본권 부분은 주로 좀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을 보시면서 그 문제에서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 어쨌든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쟁점 정리표부터 보시면은요. 핸드북 보실 분들은 핸드북 3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쟁점 정리표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핸드북은 페이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쟁점 정리표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시 사례, 모의 사례, 사법시험, 최근 사법시험이랑 변시 기록, 모의 기록까지 이제 다 만들었고 옆에 미기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게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말 그만 만들고 때려칠까 몇 번 고민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이번 주 초에는 기록은 뺄까 생각했다가 어제까지 열심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헌법 쟁점 중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 뭔지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제 어쨌든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크게 4가지죠. 위헌법률 심판이랑 68조 1항 헌법소원, 68조 2항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 보시면 위헌법률 심판은 크게 적법 요건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적법 요건이 심판의 대상성입니다. 그래서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 그게 우리 일반론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변호사 시험에서는 일반론적인 쟁점들은 거의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좀 어떤 어려운 쟁점이 있거나 예외적인 법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가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인데요. 사실 일반론부터 다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이나 조약도 당연히 대상성이 인정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인데 4페이지에 가의 2번입니다. 이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요 개정법 부칙에 의해서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혹은 폐지된 법률에 의해서 법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즉 계속 적용 또는 계속 침해하고 있는 때에는 폐지된 법률도 다툴 수 있다. 이제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리와 관련해서 그 시행 후 폐지된 법률 그 쟁점 정리표에다가 변시 기록 부분에 6회라고 좀 적어주세요. 변시 기록 부분에 6회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이 특히 문제가 되는 쟁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6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 나왔던 행위시법 주의와 관련되는 쟁점입니다. 우리가 형사처벌의 근거조항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개정된 법률 조항이 좀 더 청구인에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면은 신법이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 처벌법과 관련되는 사건이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국법이 적용되던 당시에 성매매를 하고 이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국법을 다퉜어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리를 적는 형태는 안 나왔었지만 청구 취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국법을 특정하도록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행 후 폐지된 법률에서 첫 번째로 좀 주되게 출제될 수 있는 것이 행위시법주의와 관련되는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다툴 때 처분시죠.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처분시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이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 법률이 존재했다면 그 이후에 법률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혹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니까 그 당시에 법률을 다툴 실익이 있죠.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시행 후 폐지된 법률과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자, 세 번째가 헌법 규정인데요. 헌법 규정은 당연히 이제 심판의 대상성이 없죠. 자,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4페이지에 3번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우리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당연히 법률이죠. 법률이고 마지막 줄에 우리 헌법은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는 안 된다? 오른쪽에 둘째 줄입니다.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규범 상호 간의 효력상 차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68조 1항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68조 1항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뭐다? 그 자체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놓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시험에 나왔던 형태는 여기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모의시험에 나왔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을 다투는 거예요. 국가배상법,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의가실로 인한 위법한 불법행위라든지 이중배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뭐 국가배상법을 다툰다. 자, 그랬을 때 그 국가배상법 조항을 다투는 취지가 사실은 뭘 다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뭐 위헌법률 심판 내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 겁니다. 그리고 부적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의시험에 나왔던 거는 법관 정년제를 다투는 거였습니다. 법관 정년제. 자, 법관 정년제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원 조직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헌법에 규정이 있죠. 법관의 정년을 정하도록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 정년제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헌법 규정을 다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법한 겁니다. 그런데 법관 정년제 자체가 아니라 법관 정년의 연령을 다투는 거. 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일반 법관에 대해서 정년 연령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다투는 조항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법원조직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또 모의시험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 규정은 대상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논것까지 좀 잘 암기를 해놓으십시오. 자, 네 번째는 한정위헌 청구입니다. 우리 오해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제가 다른 강의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한정위헌 청구와 한정위헌 결정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한정위헌 청구는 당사자가 청구인이 이런 형태로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태로 청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되는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하느냐, 특히 법원을 기속하느냐의 쟁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용 문제였었고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은 한정위헌 청구가 적법한지의 문제였었습니다. 우리 한정위헌 청구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원칙적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뭐는 안 된다? 유의미한 헌법적 주장 없이 단지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다만 유의미한 헌법적 주장 없이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헌법 소원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변시 사례에서는 오해 나왔었고 기록형에서도 사회에 이제 한정위헌 청구의 청구 취지를 쓰는 형태가 나왔었죠. 그리고 모의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사법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쟁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는 심판의 대상성이 없는 쟁점들. 우리 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시행령을 다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갖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없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법규명령, 행정, 규칙,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진정입법 부작위, 진정입법 부작위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무효확인 소송 목적 조항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재판의 전제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쟁점들입니다. 요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판의 전제성으로 내릴게요. 무효확인 소송은 오늘 다룰 거니까 강의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 조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재판의 전제성 두 번째 요건입니다. 핸드북에서는 6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되겠네요. 한 번씩 이제 제가 보다 보면은 이제 심판의 대상성에서 이제 행정 규칙 같은 게 이제 대상이 되느냐를 물어보면은 이게 뭐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에는 대상이 인정이 된다. 뭐 이렇게 적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 규칙이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 68조 1항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로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68조 2항과 위헌법률 심판은 무조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만 대상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은 그 효력 여하와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재판의 전제성 일반론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재판의 전제성은 다 두 문자 알고 계시다시피 전제성은 계속 중해야 되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고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주문이 달라지거나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일반론이고요. 자,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의 의미, 모든 재판을 포함하죠. 판결, 결정, 명령, 중간재판, 종국재판 상관없이 모든 재판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선택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오늘 문제에서도 있었고, 이 재판에는 모든 재판을 포함한다. 이런 쟁점들. 자, 첫 번째 요건은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요해야 되죠. 따라서 당해 사건이 애초에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경우라면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도과된 다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면 이미 90일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각하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법하게 계속 중이 아니고, 또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각하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정시까지 계속 중이면 족하고요. 이미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하는 법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침해의 반복 가능성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는데,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7페이지에 나번에 양가로 2번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양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다툴 실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고 모의 시험에서는 사례 한번, 기록이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됩니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풀어봤었던 무효확인 소송과 공무원의 국가배상 책임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전제성 심사,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근데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쟁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요건은 법원의 제청입니다. 핸드북은 8페이지고요. 제청권자는 당연히 법원이죠. 그리고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행정청도 당연히 제청 신청할 수 있죠. 행정청도 제청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보조 참가인도 제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법원의 합헌 판단권과 제청 의무가 있느냐, 그러니까 법원이 합헌을 판단해서 제청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쟁점이 3회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9페이지의 반가로 5번입니다. 법원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에 이르렀다면은 무조건 제청을 해야 된다라는 제청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 이미 3회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청의 효과는 재판 정지되는 거, 제청 신청 기각되면은 68조 2항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핸드북은 11페이지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심사 기준은 특히 이제 긴급 조치와 관련되는 건인데, 사실 이거는 선택형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단 위헌법률 심판은 당연히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심사 기준은 우리 대법원은 유신헌법도, 그러니까 유신헌법 당시에 있었던 긴급 조치에 대해서 유신헌법도 심사 기준이 되는 것처럼 판시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만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습헌법도 당연히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국 결정 유형에는 각하, 합헌, 위헌 결정이 있고, 변형 결정으로는 한정 합헌 내지 한정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헌 결정의 기속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정위헌 청구와도 이제 비교하셔가지고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도 한 번씩 물어보니까요. 밑에 있지만, 자, 우리가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민사나 형사에서도 판결이 있게 되면은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은 그 판결 확정의 기판력을 검토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뭘 같이 검토합니까? 행정법에서는 기판력과 기속력을 검토하잖아요. 우리 헌법에서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판결 결정의 효력들을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판력에서 항상 주객시 범위 따지시듯이 기속력에서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리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는 주관적 범위,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데 과연 국회까지 기속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뭐 신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명시적인 판례는 없고,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는 당연히 기속력이 미치고, 그런데 이후에는 적어도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헌 결정의 기속력은 당연히 없죠. 합헌 결정 기속력 없는데, 사법시험에 출제되었던 이유는 이제 그때 당시에 간통 사건, 그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법이 한번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형사처벌 조항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법률 조항을 이제 제한을 두게 되었잖아요. 합헌 결정이 있은 다음 날로 제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헌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간통죄 합헌 결정했었는데 이후에 입장을 바꾸어서 위헌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었었고, 그 밑에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입니다. 오늘 나왔던 문제죠. 모의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었었고 아직까지 변호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 효력을 가지는데 두 가지 경우의 소급표를 가집니다.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된 소급표는 뭐예요? 형사처벌 조항이죠.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소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석상 소급표입니다. 7회 변시에 나왔었죠. 우리 해석상 소급표는 당동병일,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 일반 사건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변호사 시험 7회에서는 병행 사건 쟁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7회 사례형에 나왔으니까 뭐 또 사례형으로 나오기는 당장 나오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있는 것들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핸드북은 24페이지고요.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심판 보겠습니다. 자, 68조 2항도 변호사 시험에서는 사례에서 1, 2, 3, 5회에 나왔습니다. 벌써 4번이나 나왔죠. 그중에서 3번 물어보는 쟁점이 다 부적법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일반론 외우시고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셔가지고 사안에서 부적법한지 혹은 예외적으로 적합한지까지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성 동일하죠. 재판의 전제성 동일하고요. 자, 법원의 제청 대신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반론은 다 아실 거고, 자, 기각 결정이 없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법합니까? 자, 즉 제청 신청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청 신청 기각 결정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실필묵 책에 있습니다. 당해 법원이 그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했거나 또는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묵시적으로나마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성이 인정이 된다.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요. 3회 변시에서는 부적법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모의시험에서 사례 기록에서 동일하게 출제된 게 뭡니까?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 아니라 제청 신청 각하 결정도 포함한다라는 거. 각하 결정도 포함한다. 청구 기간은 있은 날로 그 기각 결정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죠.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고 이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은 기산점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한이 안 됩니다. 그렇죠? 추한이 안 돼요.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68조 2항은 68조 1항과 그 요건이나 절차를 전혀 달리하기 때문에 병합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이거를 두 개 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법리들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68조 1항입니다. 자, 68조 1항인데 68조 1항 적법 요건 다들 알고 계시죠? 청공기, 자직현, 보리변기.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청구인 능력 보겠습니다. 청구인 능력은 핸드북 68페이지입니다.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기록형에서는 이제 외국인은 기록형에 벌써 2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한테 인정이 되는 인간의 권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사례형에서는 사법인이 나왔었습니다. 사법인은 성질상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비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냥 민법이랑 동일합니다. 비법인 단체도 얘들이 법인처럼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국가기관, 공법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 기본권 수범자이죠.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히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내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내지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기본권이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어떤 그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적법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법인의 경우에는 공법인 암기할 내용이 좀 있죠. 공법인의 경우에는 책에서 하는 71페이지입니다. 요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 영역에 속해 있고 사인의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독립된 고유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인의 요건 세 가지는 잘 외우도록 합시다. 정당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죠. 특히 정당의 자유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그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은 29페이지입니다. 어쨌든 기본권 주체성은 거의 항상 일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검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68조 1항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되려면은 즉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게 내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랑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죠.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즉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적법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 즉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즉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주로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혹은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룩되어서 자기 구속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따른 구속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생겨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록형에서는 2번 나왔습니다. 사실 법률과 법규 명령 그 자체는 이 권리구제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규칙이 과연 대상이 되겠느냐, 이런 쟁점들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기록형에서도 2번 나왔고, 그리고 7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게 조례죠. 조례도 당연히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규정 안 된다라고 봤었고요. 자, 행정처분과 재판을 거친 처분은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선택형에서도 자주 나오고 사례형에서도 뭐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행정처분은 왜 다툴 수가 없습니까? 보충성 원칙 때문이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충성 원칙 때문에 부적법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은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처분과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행정처분은 보충성이 없어서 안 되고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은요. 재판의 기판력 때문에 이 기판력과 저촉되는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쓰라고 나오는 문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십시오. 자,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인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 종료되어서 소외이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량법재판소는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소외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를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물어보면 된다고 하시면 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물어봐도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유형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치행위는 다툴 수 없죠.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다툴 수 있지만 뭐였습니까?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상관이 없는 부분, 뭡니까? 파병결정 이런 것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계획, 불기소처분, 사법작용 다 보시고 자 공권력의 불행사도 우리 68조 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책에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책에서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부작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헌법상 자기 의무라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상 자기 의무가 도출될 수도 있고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해석상 자기 의무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변호사 시험 사령에 나왔던 것은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하는 부작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판례를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겠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이 세 가지를 따지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검토하시고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검토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입법 부작위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부작위 나와도 이 세 가지를 검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입법 부작위죠. 책은 33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라는 것은 법률에서 하위 행정규칙이나 법규 명령 등으로 하위 시행령 등으로 위임을 했을 때 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겠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지만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했지만 이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한 것은 우리 권력분리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상 자기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자기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핸드북 한 장 넘기시면 나와 있는 박스처럼 그 하위 행정입법이 없이도 법률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권력의 불행사 좀 잘 외워놓으십시오. 이미 사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번 나왔지만 사실 이 부작위를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만들어서 출제를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지금 우리 사회 변호사 시험처럼 작은 문제로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쟁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5페이지입니다. 핸드북은 핸드북은 여기 37페이지고요. 기본권 침해 주장 내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자, 다음 요건입니다.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 관련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나다. 이제 이런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나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기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지금 우리 청구인이 맞는지를 검토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관련 법령에
직접적인 수범자가 우리 청구인이라면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 법령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사람이 우리 청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청구인은 제3자인 겁니다. 그때는 제3자의 법리로 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관련성은 관련 법령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지금 직접적인 수범자인지 제3자인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1회 변호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네요. 특히 이제 시혜적 법률이 문제가 되죠. 오늘도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쟤한테만 줘? 라고 다투고 싶겠죠. 자, 그때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법률 조항을 다툴 수 있겠느냐. 자, 그 법률 조항은 내용은 뭐예요? A라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B는 수범자가 아니죠. B는 이 법률 조항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B는 제3자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면은 B가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B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툴 실익이 있다. 자기 관련성 인정이 된다.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직접성입니다. 자, 직접성은 항상 거의 A급 쟁점이죠. 38페이지고요. 변호사 시험에서도 1회, 5회, 6회, 7회 이렇게 사례형에 나왔었고 기록형에서는 2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나의 기본권 침해가 내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나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어떤 다른 행위가 끼어버리면은 사실 나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건 뭐예요? 중간에 낀 다른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행위를 다퉈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도 않은 그 공권력의 행사를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법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를 매개하고 있다면 즉 원칙적으로는 집행행위를 매개하고 있다면은 부적합한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 재량의 여지 없이 이리적이고 명백한 경우, 즉 관련 법령을 보니까 집행행위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집행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인 거예요. 기속행위는 기계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는 행위인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재량의 여지 없이 이리적이고 명백하기 때문에 즉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 경우 나한테 어떤 형사처벌을 받고 오라고 한다거나 과태료를 받고 오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 세 번째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기대 가능성이 낮은 경우. 마지막으로 이미 청구인의 권리 관계가 확정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령원법소원은 직접성도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벌칙 조항은 어떻습니까? 벌칙 조항 우리 6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건데 벌칙 조항은 그러니까 벌칙 조항을 다툴 때 이제 이렇게 다투는 경우 구성요건 조항이 위헌이어서 벌칙 조항도 위헌이에요라고 다투는 경우 즉 구성요건 조항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이 벌칙 조항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벌칙 조항의 위헌성은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벌칙 조항은 구성요건 조항을 매개하고 있는데 구성요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성요건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더 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 그러니까 이게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거나 너무 과잉 형벌이라거나 이런 고유한 위헌성 주장 없이 구성요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뭡니까? 68조 2항과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직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68조 2항과 위헌법률 심판에서 중요한 접근 요건은 뭡니까? 재판의 전제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충족이 되면은 벌칙 조항 다툴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벌칙 조항 고유의 위헌성을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6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기억을 하십시다. 자, 현재성은 원칙과 장래와 과거가 있는데 현재성의 쟁점에서는 이제 장래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사실 과거는 권리보호이익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장래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 헌법재판소는 상황 성숙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나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면 그 정도로 상황이 성숙했다면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성에서 여러분들이
그 장래 기본권 침해를 다툴 때 늘 생각을 하셨던 게 그거예요. 장래 기본권 침해라도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예측된다면 다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그 장래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은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건이 나한테 당연히 발생해야만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현재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구분을 하시고요. 자, 보충성은 원칙적으로 다른 다툴 길이 있으면 그거 다 다투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예외 법리는 법률, 조례 뭐 이런 것들은 달리 다툴 길이 없죠. 달리 다툴 길이 없으니까 보충성 인정이 되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미 봤었고요. 처분은 보충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 7회 변시 때는 조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때 당시에 이것을 두밀분교 폐지 조례와 헷갈려가지고 보충성이 없다 이렇게 쓴 답안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자, 권리보호이익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어떤 경우에 침해의 반복 가능성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 이익이 인정이 된다. 자, 청구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음날로부터 1년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하고. 자, 근데 법령 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90일, 180일이고 시행 이후에 비로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1년입니다. 제가 좀 전에 180일이라고 했나요? 90일, 1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예기간입니다. 우리 모의 시험에 이미 두 번째 나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령이 18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너는 2020년 1월 1일까지 봐줄게 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청구기간한 기산점을 언제로 삼아야 됩니까? 유예기간 경과 후가 아니라 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웬만하면은 적법 요건을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예기간만은 달라요. 사실 이 유예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에 청구기간이 기산이 된다라고 봐야 의뢰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청구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구인한테 불이익하게 유예기간 경과 후가 아니라 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쟁점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올해 8월 모의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죠. 부작이나 장래 기본권 침해는 청구기간 제한이 없고 자, 국선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2회 기록형에 나왔었습니다. 사례 기록이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국선 대리인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69조 1항에 따라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70조 1항에 따라서 90일 내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국선 대리인이 선정되면 그 국선 대리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야 된다는 게 70조 5항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70조 1항이에요. 2회 기록형에 나왔는데 사례 기록에 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그 밑에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은 헌법소원은 가처분 명문 규정은 없죠.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가처분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정권과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의 명문 규정이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서도 가처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 두 가지 뭐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서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처분의 요건까지 외우셔야 되겠죠.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집행정지랑 요건이 거의 유사합니다. 어쨌든 가처분의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예방의 필요라든지 비교 형량, 그 다음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런 요건들 정확하게 암기를 잘 하고 계십시오. 기록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 기록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처분 허용이 되는지 여부와 적법 요건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십시다. 자, 권한쟁의 심판까지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요건은 청구 기간의 기부터 해서 기능적 처침권이죠. 청구 기간, 능, 당사자 능력, 적, 당사자 적격, 처,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침, 청구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 권리 보호이익 6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 권한쟁의라는 것은
소극적 권한쟁의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이게 나한테 권한이 없어 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내 권한을 침해했어 이게 아니라 나한테 권한이 없어라고 다투는 형태의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과연 이게 허용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쟁점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쟁점 당사자 능력인데요. 변호사 시험에 이미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례형으로 2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당사자 능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예시규정이죠. 예시규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관련 헌법이라든지 관련 하위 법에서 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거나 뭐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국가기관은 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7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지방자치단체. 자, 이 지방자치단체는 예시규정입니까? 열거규정입니까? 지방자치법에서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규정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죠. 열거규정입니다. 열거규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이한 권리주체관을 의미합니다. 상이한 권리주체관. 그래서 두 가지 열거규정이고 상이한 권리주체관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미 7회 변호사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당사자 적격인데요. 당사자 적격은 나의 권한의 문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권한 침해를 대신 주장해 줄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의 시험에 나왔던 쟁점은 선택형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쟁점인데 국회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국회 부의장이 대리한 경우에는 누가 당사자 적격을 가집니까? 국회의장이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때는 국회 부의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제3자 소송 담당인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의 쟁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3자 소송 담당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반드시 논거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관련 책 보시면서 제3자 소송 담당이 허용이 되지 않는 논거를 반드시 2개 정도 암기를 하시고 답안을 논증을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요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그 밑에 요건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2개를 묶으시고요. 우리 헌법소원을 생각해 보면은 헌법소원에서도 이게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만큼 법적 중요성이 있는 그런 행위여야 되고, 자, 법률도 대상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오늘 문제 나왔었죠? 오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도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도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때 법률 말고 뭘 다퉈라? 법률의 재정 행위를 다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래 처분 부작위는 같은 법리이고요.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은 논증하시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권한이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권한이어야 됩니다. 오늘 선택형에도 있었고,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관련 사무가 기관임 사무인 경우에는 기관임 사무는 국가 사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권한 침해 가능성이 애초에 없습니다. 오늘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판례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입니다. 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어디서만 침해될 수 있습니까?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전에 보셨던 당사자 적격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국회의 동의권 침해랑 항상 같이 묶여서 나오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할 때 국회의 동의권은 제3자 소송 담당이어서 부적법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이 두 가지 쟁점이 항상 같이 묶어서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권리보호이익은 똑같죠? 넘어가시고 청구기간은 60일, 180일입니다. 가처분은 명문 규정이 있고요. 자,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특이한 것이 심판 정족수와 결정의 기속력입니다. 심판 정족수와 결정의 기속력입니다. 우리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결정, 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 해산 결정은 몇 명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몇 명의 인용 결정 내지 위헌 결정이 있어야 됩니까? 9명 중에, 그러니까 7명 이상 중에 최소 6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6명의 위헌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권한쟁의 심판의 심판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 인용 심판 정족수. 따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족수로 돌아가서 과반수예요. 과반수. 권한쟁의 심판만 과반수입니다. 결정의 기속력부터 바로 볼게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의 기속력만 인정하고 있습니까? 위헌법률 심판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 있어서 인용 결정. 나머지 뭐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다. 각하 결정, 기각 결정, 인용 결정,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심판 절차랑 구분되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변호사 시험 선택형에 거의 항상 나오죠. 오선지로도 끼어서 자주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무효 확인 결정인데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무효 확인 결정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효 확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명백한 경우에 무효 확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문제 푸실 때 권한쟁의 심판 쟁점에서 권한을 침해하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의시험 문제들 보시면은 청구인이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권한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무효인지 여부까지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무효 확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까지 논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치하도 당연히 허용이 된다. 뭐 이런 쟁점이고요. 되셨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실 거고 해설은 저랑 같이는 실전 답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긴 답안은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좀 구체적인 내용들 보시고 그다음에 저랑은 실전 답안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적었어야 됐는지 위주로 좀 볼게요. 자, 1문의 1입니다. 갑은 2009년 1월경 해병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에 선배 부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정신장애를 입고 2013년 1월경 만기 전역한 이후에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해군본부는 2015년 11월 24일 갑에 대하여 갑의 위 상병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의결을 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처장은 16년 3월 30일에 갑을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의 국가유공자로 결정을 하였다. 어쨌든 전역 후에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갑은 국방부 장관에게 상위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7년 2월 17일 군 복무 중에 폐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군인연금법 23조 1항 소정에 상위연금의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갑은 이를 송달받았다. 갑은 퇴직 이후에 폐질 상태 확정이 이루어진 군인에 대해서는 상위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자, 밑에 군인연금법 23조 1항 보시면은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거기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밑에 법률 조항에 군인연금법 23조 1항에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글자가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크게 해드릴게요. 그때부터 상위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법령 해당 심판 대상 법령을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퇴직 전에 폐질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은 퇴직 후에 폐질 상태가 되었으니까 상위연금 못 준다. 이제 이런 취지죠.
1번 문제입니다. 갑은 17년 10월 20일 상위연금 지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상위연금 지급의 근거가 된 군인연금법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갑의 청구는 적법한가? 갑의 청구는 적법한가? 자, 어쨌든 문제에서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고 적법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건 뭡니까? 적법 요건을 쓰셔야 되는 건 거죠. 적법 요건. 심판의 대상성, 법원의 제청, 재판의 전제성. 계속 중 적용되는 법률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자, 배점도 20점입니다. 20점이니까 일단 문제점이랑 결론은 쓰셔야 되겠죠. 이 정도 배점 되면은 문제점 결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의 대상성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어야 되는데요. 사안에서 군인연금법은 법률 조항이죠. 법률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성은 크게 배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 자체에서 적법하냐라고 물었으니까 쓰기는 쓰셔야 되는데 얘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굉장히 간단한 쟁점이에요. 일반론 한 줄 쓰시고 바로 사안포 섭하시고 끝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법원에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 여기서 법원의 제청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제청 신청했는데 그 청구가 적법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법원에 제청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적법한 제청 신청권자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제청 신청권자다.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청 신청권자다. 사실 이것도 큰 쟁점은 아니죠. 사안에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 행정청도 아니고 보조 참가인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 재판의 전제성인데요. 자, 구체적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해야 됩니다. 어때요? 무효확인 소송 적법하게 계속 중이죠? 맞습니까? 이것도 쟁점은 별로 안 돼요. 무효확인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입니다. 두 번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위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다투면서 그 상위연금 지급 거부에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다투고 있으니까 당연히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죠. 뭐 이것도 크게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다 포함을 하는데 사실 뭐 이 두 가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져야 되는데 이기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인 거겠죠. 자, 지금 이 사안에서 상위연금 지급의 거부의 근거가 되는 A라는 군인연금법 조항이 있고 그 군인연금 조항에 따라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헌으로 선고되면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까? 자, 이게 위헌으로 선고되면은 내가 이 거부 처분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자,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 사유죠. 지금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쟁점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취소 사유다라고 적으면 점수를 다 못 가져갑니다. 왜 취소 사유인지를 적으셔야 되겠죠.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에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까?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중대 명백사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즉 법령이 위헌이니까 중대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이 무효 확인 소송이 뭐 2월 20일에 송달받고 나서 뭐 3월 20일에 제기했다거나 4월 20일에 제기했었으면은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소 판결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 뭐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시적으로 90일이 훌쩍 지났죠. 90일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 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효 확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취소 판결도 내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해설 보시면은
실전 분량 답안 해설 보시면은 문제점 적으시고 저는 2번에서 적법 요건을 일반론을 언급하면서 그냥 사안에 풀어서 바로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떼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번 재판의 존재성 일반론 적으셔야 되겠죠. 일반론은 통째로 외우십시오. 그대로 적으시고 나번이 중요한 쟁점이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판례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근거까지 반드시 적으십시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 사안에 포섭을 하시면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재판의 존재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부적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문제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적법 요건을 물어볼 때는 그게 적법한지를 기준으로 목차를 짜시면서 거기서 지금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2번. 자,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법 심판대상 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가? 단,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전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정답률이 너무 낮았어요. 작년에 정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올해는 제가 힌트를 너무너무 많이 줬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단서를 보시면은요.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전제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뭐는 아니에요. 각하 결정은 아니죠. 각하는 아닙니다.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본안 판단 넘어가면은 합헌 결정이나 위헌 결정이 있을 것인데 지금 문제의 또 전제가 뭡니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위헌 결정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위헌 결정과 한정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밑에 그 박스는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 박스 같은 게 안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 규정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상여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은 이 법률 조항이 퇴직 전에 폐질 상태가 된 자한테는 상여연금을 주면서 퇴직 이후에 폐질 상태가 된 사람한테는 상여연금을 안 주는 게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 위헌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3조 1항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의 지위에 어떤 변동이 생깁니까? 당장 갑의 지위에 변동은 생기지 않아요. 다만 누구의 지위에는 변동이 생깁니까? 이미 폐질 상태가 확정이 되어 퇴직해서 상여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받을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단순 위헌을 선고하게 되면은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단순 위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후 시간에도 질문 나왔었는데 한정 위헌 결정 가능해요? 자, 이 명문 규정상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해석의 범위를 넓혀서 퇴직 이후의 폐질 상태가 된 데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문헌의 의미를 벗어나죠. 한정위헌 결정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 법률 규정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이거를 입법 개선하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도 또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헌법 불합치 적용 중지가 있고 헌법 불합치 잠정 적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는 잠정 적용을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것처럼 시혜적 법률인 경우에는. 박스 하나 읽어볼게요. 어떠한 질병이 군 복무 중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그것이 폐질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폐질 상태가 확정된 시점과 관계없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중 폐질 상태가 확정되어 퇴직한 군인의 경우와 달리 퇴직 이전의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비로소 폐질 상태가 확정된 군인의 경우에는 상여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까지가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을 염려한 친절한 강성민이 적어놓은 건데 즉 군복무 중 이미 폐질 상태가 확정되어 퇴직한 군인에게는 지금처럼 여전히 상여연금을 지급하되 퇴직 후 폐질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도 상여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헌법 불합치 잠정 적용을 하라는 형태의 주문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은요.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랑 결론은 따로 안 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변형 결정의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 페이지에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을 하여야 되지만 세 가지 경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단순 위헌 선언하게 돼서 법률이 없어지게 되면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수혜적 규정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미 존재하는 혜택까지 상실되게 되는 경우에. 사실 우리 사안은 두 번째에 더 가깝겠죠. 마지막으로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라라는 취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쓰실 때는 헌법 불합치 잠정 적용까지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되셨죠? 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시혜적 법률을 다투면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 저랑 최신 판례 보시겠지만 최신 판례에도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라고 보는 판례는 거의 대부분이 헌법 불합치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주문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갖추었다라고 전제되어 있고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헌 결정의 주문 중에서 어떤 주문을 선택할까를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문의 2. 자, 1문의 2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갑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로서 강사 초빙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을을 면접을 거쳐 강사로 채용하였다. 을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직후인 자였으나 갑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갑의 학원에는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도 일부 있었는데 관할 관청인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위 사항이 적발되었다. 이에 종로구청장 갑은 아청법 67조 3항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처분과 항상 처분의 근거 법률 이런 것들 나오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갑은 영업정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번 이 사건 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 뭐라는 거예요?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확정된 후 갑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겠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했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아청법 56조 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려고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배점이 20점이니까 문제점이랑 결론을 쓰시면 되겠고, 자, 다시 재판의 전제성만 물어보고 있죠. 재판의 전제성 인정이 되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해야 되는데 사안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계속 중이죠. 적법합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56조 3항은 지금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5번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 아닌가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 뭐 그것도 일응타당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긴 하죠.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 없고. 세 번째,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보십시다. 이 A라는 법이 있고 이 법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 이후에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뢰인이 여기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 A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국가배상 청구라는 건 우리 수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랑 영조물 책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안에서는 영조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문제인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바꿔 말하면은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고인데 재판에서 이기려면은 뭐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건 사실 없으면 당연히 이길 수 없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국가배상 청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사실이 충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안에서 요건 사실은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공무원의 고의가실로 인해서 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를 가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게 위헌이 선고되면은 얘들의 요건 사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랑도 동일한 겁니다. 이 요건 사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무원의 고의과실이죠. 공무원의 고의과실. 즉,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면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이 되어야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A법 당시에 이 법률이 유효하다고 믿고 영업정지 처분을 했던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A법이 당시에 위헌이라는 의심을 공무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률 규정이 뭐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서는 이 법률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법률을 전제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해설 보시면은요. 문제점, 재판의 전제성 요건, 그다음에 중요한 건 3번이죠. 성립 요건,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해서 직무집행상 손해를 입혔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헌법 29조 1항과 국회법 2조 1항. 중요한 건 4번입니다. 판례는 법률이 헌법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에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행정법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있죠. 행정법에서도 이 처분의 취소 판결 나고 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을 때 그 위법성의 개념이 동일하냐, 기판력의 문제와 관련되는 그 쟁점이 있습니다. 그거랑도 비교하시고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사안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풀었던 1문의 1번의 설문 1번과 1문의 2번의 설문 1번은 재판의 전제성에서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쟁점들은 없을 거예요. 자, 1문의 2의 2번 문제입니다. 설문 1과는 달리 아직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갑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갑의 신청에 의해 항소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56조 3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원 결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법률 해석의 권한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갑은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확정되었다. 질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의 기각 결정이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갑의 헌법소송법적 구제수단을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설문 자체가 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검토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항소심 법원의 기각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갑의 헌법 소송법적 구제수단을 논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항소심 법원의 기각 결정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해설 보실게요. 바로 해설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점 쓰시고 30점 되니까 한정위원 결정이 뭔지를 쓰셔야 되겠죠.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법률 조항이 어떤 면으로는 합헌, 어떤 면으로는 위헌,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다의적 해석 가능성. 두 번째는 뭡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하자라는 거죠.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을 하자라는 게 한정위원 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정위원 결정의 의의예요. 자,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정하는 입장이죠. 근거가 문제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법률의 해석에 관한 권한, 과연 폭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협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누가 가지는 권한이다? 대법원이 가지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해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의 측면에서 그리고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한정현 결정도 기속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검토를 보시면 지금 우리 대법원이 한정현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문헌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느냐. 법률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느냐. 법문헌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 생각해 보세요. 헌법 불합치 결정 잠정 적용이 있으면은 그 법문헌이 변합니까? 법문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속력 인정해요, 부정해요?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죠. 그런데 법문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정현 결정에만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토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 조항이 법률 문헌의 변화 없이 계속 존속되는 것은 기속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 방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헌법 불합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정현 결정도 기속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 판단은 부당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구제 수단. 우리 헌재법 68조 1항에서는 재판헌법 소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정현 결정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판례를 이야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갑이 헌법소송법적으로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점수를 다 받으시려면은 헌재법 75조 3항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즉, 이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을 헌재법 75조 3항에 따라서 취소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시면은 모든 점수를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안에서 기각 결정은 부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재판을 취소하게 될 거다라는 결론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정현 청구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정현 결정은 아직 안 나와서 한번 출제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문의 3번. 도시계획사업법은 됐습니까? 1문의 3번. 도시계획사업법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사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끊으시고. 자, 그러면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사무는 국가의 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까? 국가의 사무죠. 원래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인가사무를 다루었다면 그것은 무슨 사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국가사무로서 기관임 사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한편 쓰레기 처리법은 쓰레기 처리에 관할 권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가지며 시도는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신청에 의해 당해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인 A씨는 광역자치단체장인 B도지사의 인가처분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과 쓰레기 처리법 조항이 헌법 117조 1항에 의하여 보장된 A씨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질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과 쓰레기 처리법 조항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자,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가처분은 무슨 사무다? 인가사무는 기관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무가 아니죠. 이 A씨의 사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두 번째, 쓰레기법 처리 조항. 그러니까 법률 조항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때 뭘로 다퉈라? 법률 제정 행위를 다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법률 제정 행위를 다투라라는 겁니다. 해설 바로 볼게요. 이거는 17년 사법시험 문제였습니다. 17년 사법시험 문제였습니다. 14년이네요. 14년 56회 사법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만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출제를 했는데 자, 해설 보시면은 문제점 쓰시고 2번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서 말하는 처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입니다. 입법 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한 권한의 전부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데 더 중요한 키워드는 뒤에 있죠. 이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하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논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두 번째 목차는 법률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법률도 처분에는 해당하지만 그때는 법률의 제정 행위를 다투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것까지 논증하시고. 그 사안에서 법률의 제정 행위를 다퉈야지 법률을 다투면 안 된다. 그래서 부적합하다라고 논증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툴 수는 있는데 제정 행위를 다투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헌법재판소의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법률을 다투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을 다툴 수는 있는데 제정 행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쓰레기 처리법 조항은 다툴 수 있고 3번 청구인의 권한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이임 사무의 경우에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봐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만 다투면 되는 것처럼 적혀져 있는데 사실 그 쟁점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목차에서 청구인의 권한 또는 권한 침해 가능성에 있는 기관이임 사무를 검토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목차를 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두 개가 항상 쟁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안에서 청구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 자체가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면은 위에 부분 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부분만 쓰시면 되는데 사안처럼 기관이임 사무를 다툴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청구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적법 요건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오늘 문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시고 내일은 헌법 총론과 기본권 총론 부분 다룰 건데요. 헌법 총론은 사실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 총론 좀 공부 잘 안 하시잖아요. 이제 어쨌든 제 핸드북 편제상으로는 우리 그 제도 보장들이 다 헌법 총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은 제도 보장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우리 조금 쉬었다가 40분부터 선택형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